백악관이 오늘 국경 장벽 예산 86억 달러가 추가 배정된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내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질문 추가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이민자 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단계 원코인 운영자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절반 이상이 오전 11시 이전에 점심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비국방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국방 예산은 4% 늘어났고 특히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 됐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또다시 추가 배정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국방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늘리고 대외 원조, 외교 등 비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한 총액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0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4% 늘린 7,500억 달러로 책정했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86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86억 달러 중 50억 달러가 국토안보부 예산이고 36억 달러가 국방부의 군 건설 예산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경장벽 건설 목적으로 전용한 국방 예산 36억 달러를 다음 회계년도에 다시 채워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과 관련해 의회에 요청하는 예산 총액은 122억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에 대외원조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는 등 비국방부문 예산을 5,430억 달러로 540억 달러나 삭감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무부가 23%,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 3.1% 성장한다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의회 예산국은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을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문항 추가의 적법성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잇따라 위헌 판결이 나오자 국토안보부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수백만 명의 이민자 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센서스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 사안은 민권 이민단체와 일부 주정부 등의 반발로 적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연방판사는 센서스의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를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후 센서스국은 대법원 판결도 위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안보부와 정보 공유 관련 협정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협정문은 국토안보부와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도 지난 6일 별도 소송 심리에서 이민자 신분 관련 질문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센서스국에 넘기게 될 자료에는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소셜번호와 영주권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정보는 정부가 당초 인구조사 시 얻어낼 수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자료는 대외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 연방정부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코커스가 시작되는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지 디모인 레지스터, CNN 방송, 미디어컴이 아이오와주 민주당 당원대회에 참가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고 샌더스 의원은 2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대선 풍향계로 불리고 있으며 이곳에서 승리를 거둔 후보는 대선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 65%의 응답자는 바이든이 1972년 상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많은 정치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31%는 바이든이 후보로서 적기는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의 주역인 샌더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보다 6%포인트 상승한 25%의 지지를 얻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 의원에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주자는 1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당국이 최근 들어 노동법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한인업소를 포함해 20곳이 넘는 네일살롱들이 무더기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브리지포트, 페어필드, 그리니치 등 커네티컷 8개 타운 39개 네일살롱을 노동국 단속반이 급습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24개 업소에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커네티컷주 노동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직원들을 독립사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습니다.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 대부분은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한 한인업소는 오버타임 지급과 보험 가입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고 관련 서류를 노동국에 제출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커네티컷 당국은 최근 들어 노동법 위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지난 한 해 동안 118개 업소들이 노동국으로부터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커네티컷 주 법에 따르면 노동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규정 위반과 관련한 직원 1명당 매일 $300의 벌금이 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 원코인 운영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원코인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코인사의 리더인 콘스탄틴 이그나토브가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송금 사기와 증권 사기,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연방 뉴욕 남부지검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그나토브의 누이이자 원코인의 설립자였던 루자 이그나토바도 이그나토브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그나토바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제프리 버만 검사는 이들 남매가 거짓과 허위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원코인 가입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단계 회사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코인이 전 세계에 보유한 회원 수는 3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그나토브와 이그나토바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7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순이익이 25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원코인 투자자들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 투자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코인은 2017년쯤부터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주기적으로 한인 투자자 모집을 위한 원코인 세미나까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1,000에서 $10,000 이상까지 투자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원코인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절반 이상이 오전 11시 이전에 점심 급식 제공을 시작하는 등 이른 급식 시간이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총 1,638개 학교 중 무려 55.4%에 해당하는 908개 학교가 오전 11시 이전에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시작하며 일부 학교의 경우 오전 8시 50분부터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와 전문가들은 이른 점심 급식은 공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등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상당수 학생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학교의 이른 급식 문제의 원인은 교실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학년에 따라 등교 시간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건물을 여러 학교가 함께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 시간이 오전 일찍 시작돼 정오를 지나서까지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른 급식 시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으로 지난 2014년 카르멘 파리니아 전 교육감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달라진 바 없었고 다시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국 측은 새 학기에는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이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한인 밀집 학군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새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각 학군별 주정부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테너플라이 학군이 주정부 지원금은 $246만 1,040가 배정돼 전년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에지워러 12.3%, 오라델 12.2%, 클러스터 12.1%, 포틀리 11.9%, 리치우드 11.5%, 리버델 11.4%, 패스켑밸리 11.3%, 크레스킬 11.1%, 파라무스 11.6% 등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 20여 곳이 전년보다 주정부 지원금이 1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한인 밀집 학군은 대부분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으로 주 전체에서 가장 재산세가 비싼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들입니다. 뉴저지주의 학군 교육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주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재산세 인상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카운티 동부 지역 학군들은 상대적으로 주정부 지원금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은 $203만 2,299가 배정돼 전년에 비해 1.8% 증가했고 리치필드는 $266만 3,682로 전년보다 2.4% 늘어났습니다. 또 레오니아와 잉글루드 학군은 오히려 각각 1.2%와 5% 감소된 지원금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 뉴저지 일원에 또다시 홍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 지역의 어린이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일 사이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만 13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뉴욕시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홍역에 감염돼 이후 지역 내 다른 아이들 21명이 집단으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도 지난주에만 오션 카운티에서 2명의 홍역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1월에서 2월 발생한 홍역 환자는 206명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홍역이 완전히 퇴치됐다고 선언했지만 해외 발병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홍역 백신 접종이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괴담이 퍼지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홍역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인 크라이슬러 빌딩의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맨하탄의 부동산 재벌 애비 로젠의 부동산 기업 RFR 홀딩이 크라이슬러 빌딩 매입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공사가 11년 전인 2008년 90%의 지분을 매입할 당시 매입가는 $8억 RFR 홀딩은 $1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1930년대 준공돼 보수할 곳이 적지 않은 데다 땅의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의 토지는 쿠퍼 유니온 스쿨이 소유하고 있고 크라이슬러 빌딩 소유주가 지불하는 연간 토지 임대료는 기존 775만 달러에서 지난해 3,25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앞으로 LA시에서 운영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의 단수와 단전 조치가 강행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합법적인 퍼밋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마리화나 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업소에 대한 전기 공급과 수도 공급 등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규제국이 라이센스가 없는 업소들의 주소를 확인한 뒤 LA 경찰국이나 다른 시 관계기관이 해당 업소의 수도와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LA 수도전력국에 서면 확인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 시행됩니다. 한편 마리화나 규제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는 마리화나 업소는 모두 17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봄방학 동안 수천여 명의 여행자가 멕시코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당국이 멕시코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멕시코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가짜 술 판매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멕시코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미 시민권자들의 경우 리조트 등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강간 등 성폭행 사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여행 중 사고를 대비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멕시코에서도 유효한지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병원들이 수용 가능한 환자 수를 넘게 받아들이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위와 불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를 묵살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들은 10일간의 통지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MTA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오던 택시 공유 프로그램을 다음 달 30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2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1,200명까지 늘어났는데 MTA가 갑작스럽게 장애인 택시 공유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장애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대배심은 맹가노 전 나소 카운티장과 그의 부인 린다 맹가노가 연방 뇌물죄와 송금 사기, 음모, 사법 방해를 저지른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맹가노 카운티장은 지역 일대에 30여 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계 하렌드라 싱의 사업에 편의를 봐주거나 정부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동원해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가노 전 카운티장과 그의 부인은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9세 남성에게 14만 7천 달러를 갈취한 20대 남녀가 퀸즈의 퀸즈 빌리지에서 체포됐다고 나소 카운티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 노인은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 경품 570만 달러에 당첨됐다며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기 전화를 받은 후 수차례 걸쳐 돈을 보냈으며 피해 남성의 아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남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노인 대상 전화 사기 사건은 85건으로 지난해 3월 말 42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맑은 가운데 가끔 흐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